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유일환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다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모시고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 정치 현안과 더불어 민병두 의원의 정치 철학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나누시죠. 네. 예, 마음이 쓸쓸해가는 이제 겨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한 해 동안 뜻한 바, 소망한 바 수확 잘 거두는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이제 연말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신간 내셨어요. 주제가 이제 초고령 사회인데. 웰빙, 웰다잉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웰리타이어링 이런 개념은 약간 좀 낯설거든요. 예. 예, 어떤 뜻인가요, 의원님? 웰빙이란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됐을 때 네.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뭐 해외 여행도 네. 가고 그래서 일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건강, 뭐 행복 증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처음 생긴 게 지금부터 한 25년 전, 26년 전 이때쯤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면서 조금 사람들의 인식이 더 이제 고차원적이 된 거죠. 네. 어떻게 인간답게 존엄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냐. 그래서 뭐 유서 쓰기, 뭐 또 관에 들어가 보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존엄한 노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웰다잉 운동이라고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재단이 있어요. 예. 국회에서 원혜영 의원께서 아마 그 이사장일 겁니다. 근데 이제 웰리타이어링이라고 한 거는 우리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오랫동안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아마 우리 부모 세대는 환갑증하고 칠순지라면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개 80대 후반, 90대 초반까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20년 이상은 사는 거죠.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뭐 100세 시대다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네. 그 100세 사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최빈 사망연도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 때 가장 많이 돌아가시냐. 그게 90세를 넘으면 그게 100세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83세까지 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 최빈 사망연도. 야, 85세 많이 사망하냐, 90세 많이 사망하냐. 그 사망 곡선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100세 사회에 진입한 거죠. 그러면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는 되게 100살 넘어서. 이게 왜 웃어요? 이게 축복인지, 네, 축복인지 어떤지 불행인지 잘 몰라서 그러죠. 네. 그렇게 길게 인생을 사는데 이걸 갖다 옛날에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인생 갖다 마침표를 찍었다. 나 은퇴해야지.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도 건강 나이도 지켜야죠. 네. 또 행복 나이도 지켜야죠. 또 경제 나이도 지켜야죠. 그러면서 천천히 인생을 건강과 행복과 이 경제에 있어서 천천히 은퇴를 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말씀만 들어도.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책도 보니까 노후는 이제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다. 이거 한번 줘보실래요? 예, 너무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노후는 이제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고 이제 뭐 여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손주나 보다 가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시대예요. 네. 여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본생이에요. 본생이다. 보통 인생이 60이면 네. 자 20살까지 부모 그늘 밑에 살아요. 부모 슬하에. 네. 그 이제 이 20살 되면 갓 독립할까 말까요. 요새는 30 넘어야 독립하지만 그 독립해서 한 30년 벌고 났더니 은퇴를 해. 그리고 6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느 게 본생입니까?
나중에가 은퇴 후가 더 본생이죠. 그렇죠. 부모 밑에서 한 20년 혹은 30년. 이건 예비 인생이야. 네.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30년. 그건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이제 그냥 고생하는 기간이고. 고생. 네. 예비 인생 고생. 진짜 본생은 여기 있다 이거. 이때 아. 행복하게 살다 가자 이거예요. 그 가슴에 다가오죠. 제가 이제 이 목차를 쭉 넘겨 보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웰 리타이어링 이 말에 가장 좀 와닿는 얘기 중에 노후 재정 준비가 좀 다들 공감할 것 같아요. 어떻게 노후를 좀 따뜻하게 보낼 것인가. 예. 그러면서 자녀에게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말자, 경계하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뭐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우리가 경제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아. 예, 두 번째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 세 번째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제 세 가지를 다룬 것이죠. 그 일본 책 중에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노인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노인들도 노인이 돼갖고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해진다는 네. 거예요. 우선 그 황혼이혼. 황혼이혼은 뭐 우선 재산이 절반 나잖아요. 절반이잖아요. 반토막 나는데 기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죠. 관리비 뭐 이런 거, 보험료 이런 거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익은 이제 절반을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캥가루족. 아들 딸이 캥가루족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 안 나가죠. 네, 다시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중병에 걸린 경우. 이렇게 입원하고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고 요양원 왔다 가고 이런 거 한 두세 번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렇게 되면 대충 한 1억을 까먹는다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일본에서도 그 대부분 한 60 내지 70%는 한 200만 원 안짝인가 봐요. 네, 200만 원.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는 이 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맨 처음에 그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긴 인생을 보면 그게 아닌 거죠. 또 화폐는 그러니까 화폐 가격은 또 올라가 집값 올라가기 시작해봐요. 그럼 연금 생활자들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국가의 실패가 돼 개인의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첫째는. 두 번째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시대를 대비한 연금이랄지 금융이랄지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의원님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60년을 이제 은퇴 후에 또 살아야 되는 이런 참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오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 중에 일자리 창출, 노인들을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정부, 사회,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더 이상 어떤 논의랄까 이런 노력을 늦추면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의 그 일정 비율 이하 갖다가 이제 빈곤 계층이라고 보이는데 그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OECD 국가에서 제일 높다 하는 것이죠. 그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죠. 네. 근데 만약에 노후에 우리가 한 달에 일해서 한 4, 5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다고 한다면 4, 50만 원. 예. 네. 어떨까요? 기본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46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앞으로 베이비 부모 때는 좀 낮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1988년, 89년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 가입층도 많고 그래서 좀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46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참 뭐 생활 못 하죠. 네. 만약에 월세 20만 원, 30만 원이고 나머지 16만 원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 노후엔 다른 소득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 빼놓고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령 이제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 이런 사람들은 별개로 치자고요. 네.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별개로 치자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국민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다.
가족 용돈. 아. 가족 용돈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갈수록 좀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을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옛날에 형제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애들도 하나야. 애도 없어요. 자식이라고는 고양이하고 개밖에 없어요. 고양이하고 개가 용돈 주겠습니까? 뺏어가죠. 네.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냐. 그렇잖아요. 그거 어떡하냐고. 그러면 가족이 그 막 좋다. 애들이 한 10만 원 준다고 쳐봐요. 그럼 56만 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되게 진짜 와닿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일을 통해서 하루에 나가서 서너 시간 일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공공 일자리가 많죠. 현재는 네. 아침에 등굣길 가서 등교지도 1시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가서 점심 2시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뭐 혹은 이제 그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의 일자리인 거죠. 그거는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사실은 다 휴지 줍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형 일자리라고 있잖아요. 주유소, 또 택배 이런 건 시장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시장형 일자리가. 조금 더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기존의 일자리에서의 은퇴 연령을 늦춰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0세 정년인데 65세 정년으로 하자고 하면 사회에서 또 기겁을 해요. 그러면 누구냐? 공무원하고 금융, 교사 뭐 이런 일자리 좋은 데만 오래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불만이 너무 많고 저항이 너무 많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그 고급의 일자리는 뭐 정년이 아마 60세 정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끔 해주자. 60세 되면 나 은퇴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65세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든 기존의 일자리에 비해서는 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주든 뭐 어떻게 하든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게끔 기존의 시장형 일자리의 어떤 퇴직 연령을 늦춰주자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파트타임 잡이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미디잡, 미니잡이라고 하죠. 미니잡, 미디잡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늘려서 한 70세까지. 그 다음에 70세에서 75세까지 아까 말했던 꼭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형 일자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일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이 뒷받침돼야 돼요. 건강. 이 건강 관리. 뭐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해 가지고 이게 또 이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뭐 개인은 그렇다 치고 국가적으로 좀 더 좀 보완해야 될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죠.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하나는 근력을 키워줘야 돼요. 근력. 이 사람의 근육이 60세가 넘으면 2%씩 없어집니다. 사람의 근육의 대부분은 이 허벅지에 있죠. 머리에 근육이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깨에 있습니까? 되게 근육에 있는데 이제 이 근육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근력이 없어지면 못 걷고 꼬부라지고 낙상을 하고 이런 거죠. 사실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이 좋아야지만 사실은 이제 노후까지 계속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사회가 그냥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가령 이 건물 들어오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애야 되나요? 제가 그 업사이클 빌딩 하나 성동구에 있는 빌딩에 3년 전에 생겼는데 거기는 5층까지는 사실은 그 계단이 중앙 메인홀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양쪽에 있어요. 웬만하면 걸어서 아니라 이거죠. 5층까지는. 웬만하면. 사회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고 웬만하면 뛰어다닐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선 그 중요하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제도 같은 것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해갖고 그런 그 보험 연계하죠. 건강 연계, 생활습관 연계를 해서 이제 보험 상품도 차등화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암 걸리신 분 많이 있죠. 근데 요새는 암 걸렸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암을 이겨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암에 진 사람보다. 맞습니다. 근데 치매 걸리면 끝이잖아요. 치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매 극복 사회를 갖다 진짜 하려면 우리가 신약 개발이랄지 그 과정을 좀 늦춰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정복돼야 되는 거죠. 그게 개별 의학, 맞춤 의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고유의 휴먼 게놈 지도를 갖다 발급해 주자. 네. 그래서 그 사람 휴먼 게놈 지도하고 그동안 이제 병에 이제 진단받고 치료받은 거 이렇게 결합되면 그것이 나중에 큰 DB가 되잖아요. 새로운 네. DB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 개발이 가능해지죠.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야. 사람들의 건강 수명도 늘리고 또 건강 보험도 재정을 갖다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마지막은 이제 케어 로봇 같은 거죠. 로봇 근력을 보완해 주는 로봇, 대화해 주는 로봇. 요양원은 사실은 한국에서 몇몇 요양원 빼놓고는 치매를 촉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서 그냥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갖고 내 기억을 심어줘요. 남편의 기억을 심어줘.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인 줄 알고 대화를 해.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기억을 12개 집어넣으면 환자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2번 뛸 수 있어요. 뭐 그런 로봇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꿈이죠.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 이야기, 그다음에 2020년 벌써 21대 총선 얘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의원님, 정무위원장이라는 뭐 중책을 지금 맡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최근 그 신문 두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를 보면은 이제 집값 상승이 뭐 서울 집값이죠. 아파트값 잡히질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혁신이 없는 한국이다 해가지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추월할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정무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이 어떤 그 부동산 시장만 자꾸만 이제 규제를 지금 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동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규제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급이 적다 이래가지고 쉽게 안 잡힐 양상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1,000조 원에 이르는 부동 자금을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좀 이렇게 유입시킬 만한 그런 정책적인 좀 지원이 좀 화끈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편에서는 생산적 금융, 한편에서는 이제 포용적 금융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 금융정책의 지향점을 삼고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은 이제 금융 약자들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으로 가 있는 금융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실물 경제로 돌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지난해에 우리가 자본시장 혁신법을 만들어서 10대 과제 갖다 발표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지난 3월에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주재하에 기업은행에서 실제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 창업 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였고, 또 엔젤 개인 투자 액수가 지난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갖다 경신했습니다. 이게 엔젤 개인 투자액은 이제 벤처 기업이 얼마나 시장에서 화랑이냐, 활성화되고 있냐 보는 지수거든요. 한편에서는 경제가 좀 어렵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날 것이다. 그 새로운 기운이 아까 말했던 벤처랄지 이런 부분, 혁신 부분에서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집중 지원하고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저희 정무위원장으로서 할 일이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데이터 3법, 특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신용정보법을 통과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말씀하셨는데 연내에 좀 통과가 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아마 여야 간의 이견이 굉장히 좁혀져서 11월 21일, 22일 이때쯤에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내년 4월 21대 총선 얘기를 좀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총선 기획단도 지금 발족을 했고요.
좀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 21대 총선 우리 민 의원께서 보기에 어떤 정책적인 포인트 어떤 거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한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총선이나 대선은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뭐냐, 네. 시대 요구가 무엇이냐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공정이고 또 하나는 혁신 미래. 혁신이나 미래는 이제 같은 개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에서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웠고 또 지난 시기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따갑게 질책받은 것이 공정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계층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새로운 인물 영입을 하더라도 네. 정말 민주당은 계층 사다리와 관한 이 집착이 있구나, 애정이 있구나, 좀 소명의식이 파격적인 예.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인재들이 많이 좀 영입이 되는 아마 그런 겁니까? 컨셉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한편에서는 알고 있고 또 한편에서 이제 그 혁신인 거죠. 혁신 미래. 이 혁신이나 미래가 뭐냐면 그냥 우리 현재 쌓여 있는 많은 난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현재까지 확인된 해법 갖고 하면 길이 안 나와요. 우리 국민소득 1,000달러, 2,000달러 때 중화공업 얘기했다고요. 그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가발 공장 어떻게 세울 것인가, 네. 신발 공장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남들이 우습게 봤지만 그거 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요. IMF 때 미국이나 할 수 있었던 IT 강국 하겠다고 했잖아요. 브로드밴드. 그래서 네. 일본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GDP가 2.7배 이상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AI랄지, 블록체인이랄지, 클라우드랄지, 빅데이터랄지 이런 데서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보면 미래가 열리는구나, 혁신을 하는구나 한편에서는 또 민주당을 보면 공정하구나. 내 생에 더 추락하지 않는 발판이 생기는구나, 네. 안전망이 생기고 사다리를 걷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혁신적인 그런 정책들이 이번 총선 때 많이 좀 이렇게 발굴되어서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좀 많이 어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동대문구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꿈꾸는 그 동대문구의 어떤 미래상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할게요. 동대문 주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네. 동대문 잘 아시는 것처럼 청량리는 옛날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부도심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강남 도심이 생기면서 기존의 부도심들이 많이 쇠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청량리 시대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GTX B하고 C가 들어옵니다. B하고 C에 그러니까 청량역을 지난다. 이게 뭐냐면 GTX A, B, C 중에 환승역이 2개 있는 곳은 서울역하고 강남 상삼역하고 네. 청량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개는 이미 개발역대로 개발된 곳이죠. 그러니까 청량리역이 그래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곳이고 KTX 강릉선 또 중앙선도 이제 한 2, 3년 후면은 2시간 30분 정도에 부산 해운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강북횡단선과 면목선이라고 하는 경전철이 들어오죠.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보면 청량리가 이제 다시 한번 교통의 중심이 되고 교통의 중심이 되면 그에 따라서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문화와 이제 이 교육의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동대문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서재 하나 전체가 불타는 것과 같다. 그만큼 노인에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륜이 많다는 뜻이겠죠. 초고령 사회를 앞둔 지금 우리 모두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병두 의원님 고맙습니다.